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이슈에 대한 공감과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사공방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이광희 전 충청북 도의원. 안녕하세요. 박한석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라인펀드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요. 이번 선고 결과로 윤 전 위원장이 내년 3월에 치러질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는 정당혁신추진위원회에서 무공천 방안이 검토되면서 선거 구도가 크게 요동칠 상황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윤갑근 전 위원장의 정치 재기 가능성과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및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윤갑근 전 위원장의 재판이 이제 2심까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 재판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소된 혐의가 무엇이고 또 1심 결과, 2심 결과 또 그 이유가 뭔지 먼저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라임 자산 운용 관련해서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법정 구성됐던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이번에 2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1심에서는 라임 자산 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가지고 라임 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 2천만 원의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된 1심에서의 범죄 사항인데요. 근데 그 당시 재판부는 판결을 행위를 자체를 갖다가 변호사의 고유 업무 영역이 아닌 그런 알선수재죄로 인정을 해서 1심에서 징역 3년에 2억 2천에 관련해서 벌금을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심에서 법정 구성됐다가 2심에서 같은 업무를 갖다가 2심에서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로 판단을 해서 무죄로 판결을 한 그런 재판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광희 의원님 어떻게 좀 첨언을 하실 거라든지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 이 재판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생각하기에 1심에서 워낙 중형이 나왔었고 당시 그런 중형이 2심에서 무죄가 된 것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이게 네.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앵커분한테 말씀하시는 변호사님이시니까. 네. 통상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정치적인 판단이신가요? 네, 제 생각에도 1심에서 그렇게 중형이 나왔는데 보통 다른 재판 같은 경우는 약간 감형이 된다든지 그렇죠. 더 네. 심한 문제 같은 경우는 더 중형을 때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반드시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적 판단이 결과의 어떤 재판에 무죄 아니면 유죄 이런 식으로 해서 무죄가 나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법원이나 검찰이나 워낙 정치적인 변수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또 정치적 판결이었다 이런 판단들이 워낙 많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본인들도 어렵겠습니다만 바라보는 정치권이나 혹은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너무 정치 편향적인 법원의 판단, 검찰의 판단들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사실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삐딱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네. 네, 일단 이렇게 항소심은 선고가 났고 이제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이제 윤 전 위원장이 내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를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제일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당원의 문제, 국민의힘 당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대법원에 또 올라갔을 때 상고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네, 일단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으로 볼 때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에 제14조 부적격 기준이 해당하는 신청자는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8호에 보시면요. 각 목에 나목에 보면은 뇌물 알선수재 등 뇌물 관련 범죄에 규정된 범죄 저질러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법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거기까지는 이제 1심에서는 이제 형이 받았으니까 거기에 규정에 대해서 배제가 되는데 뒤에 문구에 보면은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윤곽근 전 도당위원장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뭐 당 공천에 배제를 받을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이제 정당 지도부라면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걸 보고 결정할 것 같거든요. 만에 하나 후보를 냈거나 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대법원 판단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당이 감당을 해야 될 그 과실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그 출소하시고 나서인가요? 이 판단이 내려지고 나서 윤곽근 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출마할 거다 이런 의사를 본인 의사는 굉장히 강력하게 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당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이번 또 그 상당구 재선거 같은 경우는 대선하고 동시에 치러지는 선거라 이게 좀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어떤 경선의 과정을 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좀 또 부족하고 나름대로 그 두 당 후보 자체가 그 지지율 자체가 지금 거의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태에서 과연 그 이 상당구 재선거에 과연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갖다가 또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그 정당한 그 정당 시스템에 의한 그 여론조사 내지는 뭐 그 당원들 간의 경선 과정을 겪느냐라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또 중앙당에서 그 러닝메이트식으로 좀 이렇게 당 공천을 주지 않을까, 전략 공천이라는 제도를 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전략 공천을 하고 당에서 어떤 식의 판단을 내릴 텐데 판단의 기준은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는 방안으로 그렇죠. 어쨌든 후보를 꼽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정우택 의원만한 경쟁력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여론조사상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 윤곽근 위원장이 그런 그 어떤 경쟁력을 갖지도 못한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도 남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 리스크를 감수를 하면서 만에 하나 선거를 앞두고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잘못된 판단이 나왔을 때 그러면 후보도 없고 대통령 선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 리스크를 당이 감수한다고요? 그러니까 중앙당 공천에서 그 당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서 또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요. 당의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아마 그 후보 간의 어떤 그런 것다가 다 그 계량을 해서 아마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거 뭐 정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저희로서는 좋죠. 중도에 엎어지면 좋은 건데 그 문제는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인가도 좀 이제 그 사력 있게 쳐다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정우택 대 윤곽근 누가 유리한가 이거는 두말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글쎄요. 윤곽근 후보는 예. 이미 그 정정순 의원하고 붙어가지고 이미 한번 진 경력이 있는 경쟁력 정도고 상당구에서 어쨌든 정우택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런 상대고 여론조사상도 보면 45% 정도의 굉장히 탄탄한 자기 그 어떤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이걸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뭐 어불성설이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정우택 그러니까 윤곽근 전 위원장이 나오시면 그 국민의힘에서는 카드가 하나 더 생기는 거긴 하죠. 6월 달에 있을 지방선거에 이 강력한 후보로 대두될 수 있을 만한 정우택 후보를 낼 수 있으니 유리하긴 하죠. 일단 그런 보관과 카드로 쓰면은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지고 나면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결과에 있어서 훅 그냥 쓰나미처럼 갈 텐데 그때 뭐 정우택 의원을 굳이 나온다고 이렇게 크게 변수가 되겠느냐는 생각이 솔직히 좀 있어서 결국은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 이광희 의원님께서 이제 제가 드릴 질문을 먼저 좀 답을 해주셨는데 일단 윤곽근 대 정우택 누가 유리할지 이제 이광희 의원님의 의견은 아무래도 그래도 정우택 위원장이 낫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박한석 부위원장님 의견 좀 저는 어떠실까요? 같은 국민의힘의 그 당원으로서 정말 이거 난감한 질문이라고 또 표현을 또 해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또 그 선거라는 판에서 누가 유리한가를 갖다 얘기한다라는 거는 정말 지금 그 뭐 벌어지고 있는 대선 후보 중에 누가 당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갖다 질문하는 거랑 거의 엇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번 그 대통령 선거가 지지율 자체가 서로 이렇게 박빙인 상태에서 정말 그 각 지금 재선거별로 같은 러닝메이트적인 그 성격의 선거를 정말 그 지역에서
승산이 없는 후보를 뽑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어느 정도 승산 있는 후보를 갖다가 중앙당에서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볼 때, 뭐 글쎄요, 아까 뭐 그 정정순 그 분하고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떨어졌다라는 자체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 한 번 또 그 장을 통해서 한 번 더 알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또 이번 그 본인이 겪은 그 사건,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여기서 재해석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또 급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물리적인 상황에서 중앙당에서 과연 지역에 대한 그 재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쓸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또 생기게 마련이고요.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인 변수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예. 네, 난감한 질문을 드린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윤곽근 전 위원장의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또 정우택 위원장이 또 위원장의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점들의 장단점들이 좀 있을지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정우택 의원과 윤곽근 그분 간의 어떤 그 저번 총선에서의 어떤 그 공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뭐 저희 당내나 뭐 여러 가지 뭐 호사가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구 소속 그때 공천을 받으셨던 분이고, 이분은 또 흥덕구 공천을 받으셔서 낯선을 같이 하셨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서로의 장점을 갖다가 상당구만을 볼 때, 그런 것을 볼 때 또 여러 가지 평가가 또 각자 어울립니다. 그래서 윤곽근 그 전 도당위원장님 같으면은 또 그 선거구 준비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많은 또 지지 세력들과 그런 또 당원들을 그 책임당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우수할 수 있고요. 특히나 또 정우택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충북에서 뭐 지역은 다르지만 진천, 음성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2번씩이나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도지사 또 충북 청주 도청 소재지인 청주에서 또 도지사 활동을 또 하셨고, 그 이후에 그 청주 상당구에서 내리 재선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인지도 면에서는 조금은 윤곽근 전 도당위원장보다는 지금 정우택 지금 현 도당위원장이 더 인지도 면에서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런 어떤 그 중앙당에서의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런 변수에서의 결정은 아직도 이쪽에서 지방에서는 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제 지난번 총선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에서 정우택 의원을 흥덕구로 내보내면서 민주당에서는 이겼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 상당구는 전통적으로 정우택 지지자들이 워낙 많고,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그 정치권의 사단이라고 부를 만한 사단이 한 3개 정도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시중 사단, 그다음에 정우택 사단, 노영민 사단. 여기서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한 지역구의 영향력뿐만이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의 조직적이거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때 사단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크게 3대 사단이 어쨌든 충청북도는 군웅할 거 하던 이런 이제 상황에서 그 사실은 윤곽근 위원장은 낙하산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역구에 떨어진 변호사인데, 그래서 저는 뭐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저분은 진다 이렇게 생각을 거의 대부분의 호사가들이 당시에 했었고, 정치적인 중량감으로 보면 저것 때문에 사실은 더 그 얻을 수 있었던 서원구나 이런 데도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의 정치적 예측이 좀 맞아가지고 민주당이 4군데를 다 이겼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어쨌든 정치권의 중평이라고 전 생각을 좀 했거든요. 또 하나는 선거는 무조건 구도 60, 인물 30, 캠페인 10입니다. 무조건 거기에 따라서 되는데, 인물로 보면 어쨌든 윤곽근 의원에 비해서는 정우택 의원이 워낙 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윤곽근 의원이 원리 가는 거 뭐 출마를 하고 안 하고는 별로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데, 정우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정우택 의원이 만약에 도지사로 나오면 설사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됐더라도 만만치 않은 상대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중론이잖아요. 사실은 구도와 인물론으로 봤을 때. 더군다나 캠페인도 역대 선거의 과정들을 보면 정우택 의원 쪽만큼 잘한 캠페인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왜 그러냐면 선거 경험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소위 그 알토란 같은 에이스들을 전부 포괄하고 계셔서 캠페인도 굉장히 잘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우택 의원이 좀 그 여러 가지로 선거에서는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다만 그랬거나 말았거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윤곽근 위원장 출마하셔가지고 중간에 대법원 판결 나서 엎어지면 저희들이야 좋죠. 대선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거를 아마 국민의힘 당에서도 고려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이광희 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점 중에 그 두 가지 카드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는 그 재선거하고 그 다음에 있을 그 지방선거에서 과연 그런 걸 구도를 봤을 때 그 이번 선거는 나름대로 중앙에서는 본인이 우세하게 되면은 지역에 있는 후보는 같이 간다라고 또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추후에 지방 정권이 정말 그 중요성을 갖다가 생각한다라면 제가 너무 그 길게 생각하는 건 모르겠지만 급한 불부터 꺼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카드를 위해서 만약에 배치를 했을 때 경우에는 또 다른 변수가 생긴다라는 그 점이 또 가능성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무공천 방안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당혁신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귀책 사유가 있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재선거가 이루어졌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원에 입각해서 이번에 후보를 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그래서 그 혁신위원장 장경태 혁신위원장이 그런 제안을 현재 한 상태고, 지금 이제 저희 그 이재명 후보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 선까지 와 있기 때문에 아직 판단을 내린 건 아니지만 최소한 대여섯 군데 이번 그 보궐선거 중에서 그 민주당이 귀책 사유가 현격히 있다고 판단되는 한 2곳 정도에 대해서는 그 안 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예측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 무공천을 놓고서 이제 중앙당하고 지역하고는 얘기가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견이 좀 있는 상태입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대선하고 같이 치러지는 이런 선거는 모두 다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대통령 선거에 요만큼이라도 이롭다 그러면 그걸 쓰는 거죠. 요만큼이라도 그 상처가 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걸 철회를 할 수 있는 게 이번 선거판이어서, 사실은 지금 여기서 준비되고 있는 분들에게 되게 안타까운 말씀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분들도 중앙단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공천을 한다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략 공천일 가능성이 높죠.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를 막 몰빵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여기서 경선을 하거나 이런 행사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민주당의 무공천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한석 부위원장님? 네, 일단은 그 작년인가요? 그 4.7 재보궐선거에 그 귀책 사유를 갖다가 또 민주당 또 그 심판, 그때 그 당시에 그 4.7 재보궐선거였나요? 아니면 6월 보궐선거, 재선거였나요? 재보궐선거입니다. 예, 그죠. 서울시하고 부산시. 6월이었죠. 지방선거 때 한 국회의원.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 서울, 부산. 그죠. 예, 맞습니다. 그 6월달에 있었던 지난 6월달에 있었던 그 재보궐선거에서 분명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원 당규를 바꿔서까지 4.7 재보궐선거. 네, 4.7 재보궐선거에서 귀책 사유를 갖다 제공한 그 민주당 광역단체 선거에서도 후보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당원 당규를 바꿔서 나왔는데, 이거는 약간은 이번 대선에 어떤 유리한 그 발언을 하기 위해서 그 대권 후보도 지금 검토를 해본다. 중앙당 혁신위에서도 제안했다. 결국은 지도부가 결정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 선거에 모든 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두 후보 간의 그 대선 후보 간의 지지율에 따라서 아마 이걸 철회할 수도 있고 또 지도부에서 공천을 갖다가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걸 갖다가 그 지방 재선거를 갖다가 대통령 선거에 전략과 전술로서 이용만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갖다가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조금 이제 사실관계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귀책 사유가 있어서 후보를 안 내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만약에 내려면 전체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야 합니다. 당시에 전체 당원 투표를 했고 당원 투표에서 후보를 내자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낸 거였었는데, 그에 대한 그 어떤 판단이나 혹은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건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죠. 당시에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였었고 당원들 전체가 투표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었긴 하나 어쨌든 패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입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신과 그 국민의 시민들의 인식의 차이가 있어도 당의 그 의지에 의해서 막 이렇게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그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아니었는데 당심에 의해서 선출도 하고 이런 당심이 뭐 민심을 이겼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곳이지만 어쨌든 민주당에는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이겨낼 수는 없는 거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당시에 반대 입장을 그러니까 후보를 내면 안 된다는 입장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원칙주의자였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그런 원칙적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그래도 그 당시에 하여튼 그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 가지고 뭐 준엄하게 또 국민들이 심판을 또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로 그 발언들을 갖다 바꿔서 만약 한다라면은 그 지역민들이 분명히 또 심판을 갖다가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윤갑근 전 위원장이 이제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도지사 선거가 6월에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요, 아까 그게 바로 그 카드가 두 가지를 갖다가 중앙당에서 고민했을 때의 경우거든요. 이제 이거는 윤곽근 그 전 도당위원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그 출마를 했을 경우를 갖다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질문 자체가 그렇습니다. 출마를 했을 경우에 네. 그 다음에 그 도지사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글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가정하에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정우택 전 도당위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지금 상당부 재선거에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경쟁을 해서 결론을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우택 그분이 그 후보가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엄청난 그 후보한테는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도지사 선거는 글쎄요, 그것들이 과연 그 지역민들한테 먹힐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그 사생결단을 하고서 아마 이번에 경쟁을 다 펼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의 지사의 선거 영향은 두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광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카드가 참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이게 어쨌든 도당위원장도 정우택 의원이 하고 그랬었던 이유는 어쨌든 지방선거에 도지사 후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은 당시에 깔려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상당구로 오면서 이제 스텝이 꼬인 거란 말이죠. 그러면 누구를 낼 거냐?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신 오재세 의원을 할 거냐? 아니면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시는 신영환 교수를 할 거냐? 이런 이제 판단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인물 경쟁력이 더 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그 두 분이나 혹은 뭐 이런 분만 가지고 해서는 이종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석이 아쉬운 판에 어쨌든 한석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못 나오게 지금 중앙당에서는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카드가 정말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정우택 카드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죠. 그런데 딜레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 선거의 영향을 다음 지방선거는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 그러면 아마 충청북도 현재 26개 도의원, 우리 도의회 26명이죠. 이 중에서 2명 정도 살아남을까 말까 할 겁니다. 아마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영향력이, 그리고 단체장들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단체들도 다 위험하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건데, 그런데 정우택 카드를 뒤에 쓴다고 뒤에 대기를 해놓고 있다가 앞에서 쓰나미가 확 불어가면 아무리 그 뒤에 쓰는 카드는 영향력을 확 잃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심이 굉장히 깊을 거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 사실은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쌤통이죠.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는 지역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여러모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재선거 선거 구도의 향방과 함께 어떤 후보가 출마할지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을 맞아 패널분들과 함께 올해 있었던 충북의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올해 어떤 사건들이 도민들의 관심을 받았고 그 사건들이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패널 분들께 이제 많이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광희 의원이 선정한 올해 충북의 5대 뉴스에 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도민 여러분들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인사부터 먼저 네. 드리고요. 제가 매년 10대 뉴스를 제가 임의대로 선정한 10대 뉴스를 뽑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 개인의 10대 뉴스도 뽑기도 하고 그래서 연말 동안을 나름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이렇게 좀 고민을 하면서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개를 뽑았는데 그중에 5개씩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첫 번째는 역시 충북의 코로나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고요. 오미크론 때문에. 두 번째는 오창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충북도민 전체가 공분을 일으킨 것을 두 번째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정순 의원직 박탈이 되면서 상당부의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점, 이것을 세 번째로 뽑았고요. 네 번째는 그동안 그렇게 요구했었던 세종시의 국회의사당이 드디어 건립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 지방자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가 아니었나 싶고요. 다섯 번째는 드디어 염원하던 자치경찰제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는 점, 이렇게 일단 5개를 꼽았습니다. 네, 염원하시던 일이 많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다음으로는 박한석 부위원장님이 선정한 올해 충북의 5대 뉴스에 관해서 한번 간단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어차피 지방정부의 그 야당인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은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암울한 그런 사건들로만 또 이슈를 갖다 선정했는데요. 특히나 저는 처음으로 선택한 것이 충청북도 외부 사무실을 갖다가 임차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특수관계인 사람한테 좀 비싼 가격에 임차를 했다가 해준 논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일 먼저 이슈로 한번 뽑아봤고요. 특히나 또 아까도 전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오창 여중생 사망 사건, 정말 이거는 지역민뿐만 아니라 전국 국민들이 공분을 사게 된 그런 사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가, 저도 의아했던 우리 청주 간접단 사건을 세 번째 사건을 좀 뽑아봤고요. 특히나 또 아까 재선거의 귀책 사유를 갖다가 또 일으키신 우리 정정순 의원직 박탈에 대해서 또 네 번째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벌어졌던 일이에요. 저희도 이렇게 논쟁을 했지만 충청북도 충북교육청 간의 무상급식비 간의 갈등 문제,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슈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두 분 선정하신 주제를 들어보니까 이제 공통되는 것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상대 이 패널 분이 선정하신 5대 이슈에 관해서 각자 의견이 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광 의원님이 들으셨을 때 박한석 부위원장님이 선정한 5대 뉴스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주 정치적으로 뽑으셨네요. 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교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의 귀책 사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해서, 예. 네, 잘 뽑으셨습니다. 네. 네, 이게 보면서 어쨌든 충청북도 외부 사무실 임차 논란이죠. 예.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했고, 간첩단 사건 역시 지금 해프닝으로 거의 끝나가는, 그게 무슨 간첩이냐 이런 식으로 좀 끝나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의 문제를 좀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영향을 좀 미쳤으면 하는 의도가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점은 이제 오창 여중생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타깝게 좀 많이 모든 도민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었던 일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고,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의 무상급식비 갈등 문제를 전 6번째로 꼽았는데 이제 5번째를 하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왜 그러냐면 도지사께서 기관 대 기관끼리 합의했었던 합의안을 파괴하는, 이름으로써 도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아야 되는 기관과 단체의 위신을 훼손을 한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 뽑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박한석 부위원장님이 보셨을 때 이광희 의원님의 5대 주제 어떠십니까? 네, 일단은 충북의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충북의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그 시름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어떤 그 재난지원금의 어떤 지급 상태가 다른 도에 비해서 조금은 약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 오창 여중생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했는데 어디 전적으로 어디 책임의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그 사회적인 시스템, 안전 시스템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정정순 의원직 박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의원직을 사퇴를 하셨는데 그 상당구 당협위원장직은 또 수행을 또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또 활동을 또 좀 하고 계셨던 건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세종의사당 권리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앞으로의 그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만큼 충청북도에 그 이익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에 많이 논의될 상황이 또 있고요. 특히나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해서는 아직은 평가하기에는 기간 자체가 좀 시행 기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그 평가하는 데서 너무 그 지도부에서 자화자찬격으로 좀 이렇게 너무 평가를 갖다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또 각각 뽑으신 이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을 좀 드릴 테니 아마 그때 또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두 분이 공통으로 이제 선정한 이슈가 이제 첫 번째가 오창 여중생 사망 사건 그리고 정정숙 의원직 박탈 이렇게 두 사건입니다. 먼저 이 두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또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창 여중생 사망 사건에 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한석 부위원장님이. 네. 그 오창 여중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책임 소재 자체가 그 두 분이 그 좀 이렇게 정말 그 안타까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좀 더 확실하게 밝혀지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제도적인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만약에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말 신고를 들어갔을 때 수사 단계에서 두 분을 갖다가 그 분리할 수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조금은 아쉬운 점이 많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그 여중생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 정말 우리가 그 제도권이나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보다는 어떤 그 청주 시민의 그 일반 그 시민 자격으로 또 나름대로 추모제를 갖다 펼치면서 정말 그 몰랐던 사실들을 갖다가 전국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러면서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앞으로의 그런 그 대책을 세우게 됐던 사건인데요. 정말로 그 정말 아쉬운 그 사건이고 정말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광희 의원님이 이제 오창 여중생 사망 사건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오창 여중생 사망 사건을 그 우리 사회가 어떤 제도적 시스템 속에서 그거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었던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중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위센터도 있고 유클래스도 있고 각종 그 걸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일정 부분이 작동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청에도 이게 뭐 문제점들을 당연히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고 또 그 신고가 들어갔었던 경찰 쪽에서도 그걸 너무 단순하게 처리를 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 두 여학생의 그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죠. 우리 사회가 전체가 다시 한번 좀 그 주변을 둘러보고 사회 시스템을 점검해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에 됐다고 생각하고요. 오죽했으면 전 이번에 보면서 사건 피의자를 신상 공개를 하라고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국민청원에 올라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사건 피의자를 공개하는 공개 재판을 열기도 했던 이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적 공분은 충분히 성숙이 됐는데 문제는 그 공분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하고 점검하는 이런 기회가 이번 차제에 좀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발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정정숙 의원직 박탈을 또 공통으로 뽑아주셨거든요. 이번에는 이광희 의원님이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의원직 박탈과 관련돼서 워낙 많은 얘기들을 했으니까 그 의원직을 박탈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인 이 정치적으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은 이게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정정순 의원한테도 참 원망을 뭐 개인적으로도 좀 했습니다.
아니 이거를 좀 초기에 초동 대처를 잘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그 검찰을 자극하고 이럴 필요가 굳이 있었느냐는 아쉬움도 있었고 또 선거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치인의 입장에서 회계 책임자와는 거의 한 몸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과의 그런 어떤 그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런 어쨌든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 그 사람 간의 문제들 이런 것도 굉장히 아쉬움이 좀 컸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뭐 그 정치권에서는 일단 그렇게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던 간에 재선거라는 이제 결과로 이어지니까 여기 이제 호사가들이 뭐 누구가 나가는 게 좋으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뭐 며칠 전에 어쨌든 심상정 후보도 오셔가지고 뭐 후보 내겠다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남의 정치 만드는 것 같은 씁쓸함과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착잡합니다. 사실 이와 관련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충청북도 전체로 보면 상당부의 6개월 동안 이렇게 정치인이 없는 공백 상황을 발생을 시켰고 또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재선거를 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 어쨌든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전 뭐 사과할 거 있으면 저는 사과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한석 부위원장님도 이제 정정숙 의원직 박탈에 대해서 주제로 선정을 해주셨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일단 아까 같이 이제 우리 또 이광희 의원님과 공감하는 부분이 그 귀책 사유를 갖다가 함으로 인해서 그제가 다시 재선거를 갖다가 하면서 또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또 얻게 되었고요. 특히나 그 정정숙 의원님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 별거 아닌 것 마냥 처음에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엄청나게 그 사람들 현혹을 또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정말 청주시 전체를 볼 때는 저희 보수당 자체가 그동안 그 상당구가 정말 유일한 저희 그 나름대로의 그 지역이었는데 이번을 다시 찾게 되는 계기가 정말로 이번에 정말 제대로 와가지고 제대로 탈환을 하면서 나름대로 청주시에서 정말 그 보수였던 그 합리적인 보수였던 그 혁신의 그런 마음들을 좀 넓히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점에 대해서 예, 저희들은 좀 약간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되찾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군요. 아, 근데 무공천이라고 또 말씀하셨기 아, 때문에 그래도 만만치 않으실 긴장은 겁니다. 놓치지 않고 열심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박한석 부위원장님한테는 뭐 마냥 나쁜 뉴스는 아니었다. 아, 또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네. 네. 그다음 이제 이 두 가지 공통 주제가 있었고 또 이제 세 가지 주제는 좀 다르게 이제 선정을 해주셔서 또 나머지 세 가지에 관해서도 그 선정 이유와 간단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광희 의원님의 이제 나머지 세 개의 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10,000명이 넘었다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그 위드 코로나를 45일 만에 종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었고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있었고 또 중증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막는 이런 거기다가 뭐 그 예방 접종도 거의 성인들의 93% 이상이 맞고 이런 상황에서 그 오미크론이라는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이제 이런 어려움에 다시 처하게 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또 하나는 작년 2월 달에 첫 확진자가 도내에서 생긴 이후에 2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그 학생들은 학교를 못 갔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초, 중, 고 모두 이 학교를 밟아보지 못했거나 선생님하고 직접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한 2년 동안에 이런 상황이 생긴 점에 대해서 어쨌든 유례 없었던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충북형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타 지역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더 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제대로 하지 못한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일단 평가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지 다시 유례 없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다음에 그게 극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부러 1번을 이걸 뽑았고요. 그 충북형 재난지원금을 그 어떤 극심하게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올 1월 달에 2월 달에
편성한 게 47억이었어요. 470억이 아니고. 이거는 저는 눈 가리고 아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88% 국민에게 지원할 때도 12%도 나머지 웬만한 지역들은 다 지급을 했는데 충북도는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어쨌든 현재의 충북도가 새로운 어떤 그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어떤 비적극성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 충분한 평가가 있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1번으로 좀 채택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 두 개가 또 있으신데, 네. 나머지 이제 아까 그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돼서 이렇게 뭐 충북도에 무슨 이익이 이렇게 전에도 토론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셔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거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해방 이후에 그 재헌의회가 1948년도에 개헌을 한 이래 처음으로 지방에서 국회를 열게 되는 쾌거가 된 거거든요. 이 얘기는 국회는 꼭 서울에서만 그 개헌을 해야 한다. 이 사례를 깬 겁니다. 충북 도의원 하면서 청주에서만 도의회를 개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남부 북부에서 하려고 남부 옥천에 가서 의회를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균형 발전을 택하려 한다면 그리고서 그 공무원들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렵다고 그래서 북부는 결국은 못 갔는데 그 방해가 많아가지고 그 지금이라도 청주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회가 다른 곳에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하던 사람들 말고 또 다른 그 국민들이 참여하고 국민들의 어떤 의사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가 분원이 이곳에 세종시에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그 세력이 구축이 되었었던 세력이 재편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해방 이후 최대의 성과라고 지방의 승리라고 전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치경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치경찰제를 만들려고 지난 30년 동안 기초광역의회는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왔었던 거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원래 도의원 하면서 보면 우리 동네에서 그 절도 사건이 가장 많고 교통사고로 그 세리미를 비롯한 3살, 4살짜리들이 막 죽어나갈 때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자체에서. 왜 그러냐면 사무 자체가 중앙사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사무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눈여겨서 본 이게 드디어 2021년도에 시작을 한 이런 거라서 뽑았습니다. 네, 박한석 부위원장님도 나머지 선정하신 3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유와 간단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그 충청북도 그 외부 사무실 임차 논란에 있어서 뭐 다른 것보다도 그 논란 내용은 저번에 그 토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왔었고요. 그 진행 상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체크를 좀 해봤더니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그 고발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발인 조사는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근데 피고발인 조사는 아직까지도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좀 얘기 들면서 이걸 주민자치경찰제랑 좀 결부시켜서 죄송한데요. 주민자치경찰이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그 당시 지방정부와 유착이 돼서 어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 이걸 갖다가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이슈를 잡은 것들이 청주 간첩단 사건. 그게 별거 아닌 걸로 그 활동가들이 또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걸로 저번 토론에서 나왔는데 또 그런 것보다는 이건 재판 중이에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추가로 기소가 뜬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그 지난해 10월 20일 날 그 국회 외교통일 그 위원장이던 그 송영길 지금 당 대표시잖아요. 그분하고의 그 면담과 그 입장을 갖다 청취한 거를 그 국가기밀을 갖다가 그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만나가지고 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혐의가 추가로 기소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고 또 특히나 이런 간첩단 사건이 아까 이런 시대에 왜 일어났느냐. 그것도 저 의아한 것이 지금 현 정부에서 특히나 그 대북 정책 이런 걸 갖다가 좋게 하기 위해 하고 특히나 그
뭐 선거 때 되면 항상 그 빨간 딱지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몰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 하지 말아야 될 정부가 왜 간접투표 사건을 기획해서 터뜨려야 됐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의구심들이 지금 재판 결과를 좀 더 봐야 될 것이고, 특히나 지금 현 당대표하고 어떤 그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기소가 떴다라는 점을 주의 깊게 결론을 또 봐야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도 뭐 그 충청북도와 그 충북교육청 간의 무상급식 갈등 같은 경우는 뭐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 아이들 먹거리 가지고 그 단체장들끼리 어떤 그 옥신각신하는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참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 내년에 떠올랐으면 하는 충북의 이슈가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그 지방 정부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강고하게 만들어지느냐는 의회가 얼마나 강화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와 행정부 간의 인사권이 달라져요. 공무원이 그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지방의회 인사권도 행사를 했었거든요. 이제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를 하는 시대로 돌입을 했고, 그다음에 지방의원들의 보좌 직원들이 2명당 1명씩 채용이 이제 내년부터 되게 돼 있습니다. 1월 달부터는 이제 반이 내년에 들어오고 또 반이 후년에 들어올 텐데 시작이 되는 그 첫 원년해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지방선거에서 선출직들이 이제 출발을 하는 그런 해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분들 지금 이제 내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지속되는 분들은 설사 선거가 있다고 하시더라도 좀 더 마지막까지 도민들을 위한 노력들을 좀 경주해 주시고요. 새롭게 선출되시는 분들은 이제 새로운 힘으로 또 새로운 지방정부를 좀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올해 그 교육청 무상급식비 막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도의회가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도의회가 존재감 없댔다 뭐 이런 기사도 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괜찮았고요. 그 외에도 그 지방의회에서 농가당 50만 원씩 그 충북 농민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기로 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생활임금 조례 만든 거, 이거는 그 행정부에서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노력해가지고 몇 년 동안 만들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가 이런 식으로 좀 더 도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꽃피고 좀 더 잘 살고 행복한 그런 도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싶습니다. 네, 박한석 부위원장님은 내년에 어떤 이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까요? 뭐 내년 한 해는 그 선택의 한 해가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되고 또 지방선거, 또 지방정부를 뽑는 선거가 되는데, 특히나 그 선거에 또 매몰돼서 정말로 지금 코로나로 시름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정말로 그 어떤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좀 덮어지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지금 남은 그 지방 정부가 정말로 퍼주기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정말 자영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좀 많이 줬다라는 그런 이슈가 돼가지고 좀 전국 뉴스에 올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앙 정부의 어떤 그 이슈가 지역에 미치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그 지금 뭐 대통령 후보 간에 어떤 그 뭐 인물론 이런 거보다는 정말로 그분들이 주장하는 충북에 대한 어떤 그 이슈들, 이것들을 갖다 우리 도민들께서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판단을 갖다 내리라고 좀 그런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6월에 있을 지방 선거, 이것도 물론 저희 지역에 대해서는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런 그 앞으로는 좀 신인들이 좀 대거 나와가지고 좀 충북에 활력소를 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네, 박한석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선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을 맞아 이제 도민들께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 각각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강희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 도민 여러분, 올해 정말 코로나로 너무 어려운 그 한 해를 보내셨죠. 그리고 그 우리 소상공인들께서는 뭐 겨우겨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그
아이들 집에서 있는데 또 뒷바라지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2021년이 그래도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도 극복하고 선거도 좀 잘 되고 사실은 대한민국으로 보면 외부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 시기에 상당히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성장을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진의 해에 우리 내부도 좀 내실을 갖추면서 그 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한석 부위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올 한 해 그 코로나19로 너무 많은 그 우리 도민들 또 우리 시민들께서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그 정말로 그 거리두기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정말로 자발적인 그런 그 따라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그 지금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조금 더 버티셔가지고 내년에는 또 그 선거들이 그 중요한 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좋은 지도자 뽑아가지고 정말로 우리 충북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정말로 내년 한 해는 정말 그렇게 그동안의 그 시름들을 벗어낼 수 있는 그리고 또 희망찬 한 해가 맞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두 분 올해 수고 참 많으셨고 이제 두 분은 내년에 다시 함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올해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은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의 영향과 함께 크고 작은 이슈들이 많았었는데요.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 좀 더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사공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